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제 정치 위기가 본격화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기 오면서 오늘 누구랑 통화하다가 앞으로 저의 전망이 뭐냐. 저는 이제 정치 쓰나미, 즉 그게 언제 올 거라고 보냐. 저는 북한 급변 사태가 나면서 올 텐데 그 전에 뭐가 진행될 거냐. 문재인 586 권력의 걸레가 되겠죠. 검찰은 계속 물어뜯을 거고, 그 다음에 시민 저항은 일상화되고 완전히 경멸의 대상이 되고, 진보 꼰대라는 말이 20대 30대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제가 언제 한번 다시 정리하겠지만 요새 오마이나 한겨레 같은 데서 젊은 기자들이 위에 말 안 들어요. 들이받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가볍게 치부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벌어져 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문 좀 망했습니다. 백모 세뇌탈출은 이게 숨이 길고 차분한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위기 급박한 상황에서 요새 조회수 많이 안 나와요. 이왕 조회수 안 나올 거 좀 더 차분하게 가자,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퓰리즘 그러면 나쁜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포퓰리즘은 어떤 잘만 하면 굉장히 위대한 걸 가지고 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링컨은 미 공화당을 만든 창당 멤버 중에 하나고요. 미 공화당에서 배출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 링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퓰리스트적인 데가 있어요. 우선 첫째, 그 사람은 노예제 폐지론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노예제라는 것을 지금 기존의 노예제를 유지하는 스테이트들, 주들 외에 밖으로 더 확대하면 안 된다. 미국은 자유인의 나라다라는 그 스탠스를 확립시킨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노예제를 다른 주, 서부에서 만들어지는 변경주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링컨한테,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이끄는 그 남부 노예주들이 독립을 선언하니까, 야, 이 노예제 확대를 위해서 연방 탈퇴가 장난이냐. 그래가지고 남침을 한 거예요, 북부가. 위대한 남침이죠. 대한민국 외교와는 완전히 다른 남침입니다. 그래서 남침을 해서 이제 전쟁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흑인 노예들을 남부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꼬셔가지고 그 전선에서 물건 나르고 이런 일, 참업하고 이런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와중에 적성 지역 노예 해방령을 내립니다. 남부 적군 지역에, 그러니까 적 지역의 노예 해방령이에요. 그러면은 이 버지니아라든지 델라웨어라든지 이런, 다음에 그게 어디죠? 메릴랜드라든지 여기 노예제를 채택한 주인데, 이게 남부에 붙질 않고 북부에 붙었거든요. 이런 주들은 북부에 붙은 노예주들이 있어요. 북군에 붙은, 링컨 쪽에 붙은. 여기는 처음에 노예 해방령이 안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다 끝날 무렵에 1864년인가에 비로소 헌법을 고쳐서 노예제를 미국 전역에 걸쳐서 철폐시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링컨은 암살을 안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자유인에게 투표권을 이라는 명제를 들고 나와요. 그게 1865년 1월인가 2월인가쯤 되는 일인데, 무슨 얘기냐. 야, 흑인이 이제 자유시민이네. 그럼 흑인이 투표권 가져야지. 그때는 여성은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자유인에게 투표권을, 이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열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링컨이 1865년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이렇게 주창한 노선에 힘을 입어서 1870년경에 다시 그
아마 헌법 수정이 있죠. 그래가지고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보다 50년 앞서서 투표권을 획득합니다. 백인 여성은 1918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야 1920년대에야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일종의 파퓰리스트적인 데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헨리 포드는 완전히 파퓰리스트죠. 헨리 포드는 모든 미국인에게 자동차를, 그래서 모델 T 자동차를 쫙 싸고 튼튼한 자동차를 뿌렸어요. 대량 생산을 하려고 보니까 뭐 색깔 여러 개 바꿀 거 없으니까 모델도 하나, 색깔도 검은색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놈들이 이제 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이 뭐였냐? 야, 그거 저기 뭐야, 어떻게 모델 T 검은색밖에 없냐? 그 헨리 포드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싸고 튼튼한 자동차를 대중한테 공급하는 게 사명인 사람이다. 나는 소비자한테 선택을 줬다. 검정색 모델 T를 사서 모시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타지 마시든지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헨리 포드. 그뿐은 아니죠. 그 디트로이트 이런 데서 그 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이죠. 그걸 당대에는 상상도 못할 고임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성 높여서 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많이 가져가라 이거요. 그래서 이 임금의 개념을 바꾼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똑같죠. 그 전에는 전부 메인프레임 대형 컴퓨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은행, 뭐 철도회사, 뭐 전력회사, 뭐 그 다음에 대학연구소, 뭐 국방부 이런 대형 조직에서만 사용되던 겁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모든 사무실,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그래서 그게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또 Information on your fingertips, 손가락만으로 정보를 얻어내고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만 쓰면 정보를 얻어내고 만들 수 있는 세상을 하겠다. 요새는 이제 손이 없어도 이제 말로만 해도 그게 이제 텍스트로 풀어져 가지고 처리가 되죠. 자, 이게 다 일종의 파퓰리스트들이라고요. 일종의 파퓰리즘이에요. 자꾸 확대해, 혜택의 범위를 자꾸 확대해 가려는 걸, 그 비전을 공정의 범위, 그 다음에 혜택의 범위, 정의의 범위를 자꾸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파퓰리즘이죠. 자, 그런데 한국에도 이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단 우남이승만이 파퓰리스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1910년 일제의 병탄을, 강제 합병을 당했을 때, 혹은 고종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두 번째로 팔아먹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노예제 사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많이 깨져나가고 6.25 때 깨져나가고. 그러니까 서정주가 나이 안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1910년대생쯤 될 거예요. 서정주 시에 보면 나의 할아비는 종놈이의 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종으로서 살았던 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그 고리타분하고 참 악랄한 그 중화 사대주의 성리학 탈레반들이 지배를 하고, 그 밑에서 요것저것 단물 빨아먹는 아전들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이거나 8가지 종류의 천민인 그런 사회에서,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945년이면. 거기다 대고서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자.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거 굉장히 파퓰리스트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야, 우리 나라 만들려는데 왜 이렇게 그 질질 끌면서 신탁 통치를 해. 그래서 신탁 반대를 하잖아요. 이거 파퓰리스트적인 운동이죠. 거기다가 더 나가죠. 모두가 교육받은 자유시민인 나라.
교육을 받아야 자유시민으로서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알아야. 그래서 문맹률이 1945년, 1948년에 문맹률이 80%였던 나라가 우남이 권력을 내려놓은 1960년에 문맹률이 20%까지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는 0%죠 사실상. 뿐만 아니에요. 이런 파퓰리즘만 한 게 아니라 구호는 파퓰리스트인데 실제로는 이해관계를 너무 깊게 건드린 거라서 정치적 자살, 정치적 희생으로 결국 결과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본식 불교가 아니라 한국식 불교를. 그래서 외색 대처승들이 지배하고 있던 전국 수천 개의 사찰에서 전부 그걸 몰아내고 비구승들을 급조를 하죠. 넝마주의 깡패 이런 거 하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머리 깎고 여기다 개인 받고 목탁 들려서 군인과 경찰을 호위시켜가지고 사찰을 쓸어버린다고요. 그 1955년에 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적 자살입니다. 왜냐? 전국 수천 개 사찰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 다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인들이에요. 그 일가부치들이. 그 중만 쫓겨나나요? 그 중에 가족들 쫓겨나죠. 그다음에 그 사찰이 갖고 있는 전답을 운영하고 있던 마름이나 혹은 경작이나 혹은 지주로서 운영하고 있던 그 친척들 다 쫓겨나죠. 통도사 얼마나 많은 대처승 일가부치들이 붙어갖고 거기서 먹고 살았겠어요. 해인사 얼마나 많은 대처승 일가부치들이 붙어서 거기 먹고 살았겠어요. 조금이라도 규모 있는 절이면 거기에 사하촌이 있다고요. 절 아래 마을. 그 사하촌의 땅은 다 절 거예요. 그럼 그 대처승 일가부치들이 다 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명이 목탁 채고 있으면 그 마누라, 그 자식, 그 처형, 그 처남, 그 저기 뭐야 그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또 자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자기 조카, 자기 형제 그렇게 해서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국 수천 개 사찰에서 그걸 다 쓸어내고 났으니 이 사람들이 근데 다 한문 꽤나 읽고 다 말빨 꽤나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시장 바닥에 나앉아서 혹 상당수는 또 점집을 열어서 점을 보내요. 한문 읽을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우남에 대해서 악담을 할 거 아니에요. 정치적 자살이죠. 여기 한국의 위대한 파퓰리스트들은요. 그 파퓰리즘을 밀고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구호 자체는 파퓰리즘인데 실제로는 정치적 자살이 되는 것까지 감행을 해요. 아까 그 링컨이 그러잖아요. 링컨이 파퓰리즘적 구호를 밀고 나가요. 결국 이게 자유의 땅이고 노예제를 확대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이런 걸 가지고 노예제를 확대를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놈들이 독립을 감히 선언해. 연방이 장난이냐. 그 전쟁하고 이거 다 파퓰리즘적 운동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막판에 가서 스스로 자살에 이르는 주장을 한다고요. 그 자살의 정치적 자살. 그게 뭐냐. 야 흑인이 자유인이 됐잖아. 그러면 백인의 경우에 남성은 다 투표 안 해. 오케이 흑인도 남성은 다 투표해야 되잖아. 그래서 암살당한 거거든요. 그 존 부스일 거예요. 이름이 존 부스 맞나? 부스예요. 라스트 네임은. 그 암살범이 당대 셰익스피어 최강 연기자예요. 최강 배우예요. 당대. 그런데 이걸 링컨이 개땡땡 뭐 흑인한테 투표권을 줘. 그러고서 총으로 쏴버린 거예요. 격분을 해서. 우남도 똑같습니다. 쭉 파퓰리즘을 해서 국민을 동원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남침을 물리치고 하다가 막판에 가서 딱 벽에 부닥친 거죠. 그것도 파퓰리즘적 구호예요. 결국은. 구호를 요약하면 일본식 불교 남겨두면 저거 일본이 기운 차렸을 때 우리 말려먹힌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문화 침략, 정신 침략의 근거지가 된다. 전국 모든 사찰이. 그러느니 차라리 넝마주의, 깡패, 여기에 머리 깎고 개인 박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목탁 돌리고 가사 입혀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게 낫다. 그거였다고요.
그래서 요새는 덜하지만 옛날엔 이권 생기는 절에서 싸움 붙으면 살인 나잖아요. 몽댕이로 서로 때려 죽이고. 해인사에 있던 어떤 스님이에요. 꽤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 사람 깡패 출신으로 해인사 갔거든요. 갔더니 뭐 대대에서 또 다른 깡패 출신이 객이거든. 그러니까 밤에 불러낸 거예요. 나 시퍼렇게 두 자루 갈아서. 상대방 손에 딱 쥐어줘서 자기 목에 딱 걸치고 자기 낯은 상대방 목에 뒤에 딱 걸치고 야 우리 땡겨버리고 같이 죽자. 상대방이 오줌 싸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아래 보스 그걸 잡았다고. 그 양반 강남에서 큰절 지어가지고 한때 굉장히 잘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도 큰절 있죠. 근데 그 양반 입에서 직접 들었어요. 자기 저기 젊었을 때 한 일이라고. 한정식 집에 갔는데 불고기 잘 만드시더만. 체격 자체가 일단 딱 그래. 그래서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큰 스님들이라는 분 중에서는 그 룸살롱 잘 가시는 분들 딱 가서 딱 벗으면은 그냥 온몸에 문신으로 용 두른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게 다 그 전통이 옛날에 이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1955년. 제가 조계종에 대해서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건 그럼 우남이승만은 조계종이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계종의 학승이라는 자들, 거기에 불교학했다는 자들. 저 1955년에 일본식 불교 몰아내고 한국식 불교 조계종, 화엄, 대승 이걸로 저거 세워야 된다. 라고 했던 우남에 대한 감사 하나도 없고요. 그 불교신문 같은데 글 보면 그때 불교 정화 안 했어야 된다라는 글들이 있어요. 걔도 자기 밥 준 손은 안 물어. 근데 자기 밥 준 손을 무은다니까. 저기 학자라는 것들이. 그래서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서도 안 읽어봤을 거야. 제대로 공부. 그런 거 좀 제대로 공부하면 한국 불교의 대승과 화엄의 전통이 얼마나 위대한 전통이고 그 전통이 일본식 외식 불교에 의해서 죽을 뻔한 거를 우남이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일단 살려낸 거다. 에 대한 이해가 생기거든요. 일본 불교는 대승화엄이 아니니까 우남이 그랬거든. 저거 불교 정화하면서. 한국 불교의 뿌리는 대승화엄에 있고 그것을 대표하는 건 조계종이다. 그래서 조계종에 계시는 스님들이나 학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그 우남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고 우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버릇을 하셔야 돼. 그 감사도 모르고 어떻게 성직자를 하시냐고. 어떻게 불교학을 공부하시냐고. 자기 뿌리도 모르고. 또 이런 얘기하면요. 기독교 믿으면서 우남을 막 떠받드는 사람들은 또 무지하게 화를 내요. 왜냐하면 우남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남이 불교를 살려줬다는 걸 왜 그렇게 강조해서 너는 떠들라 그러냐.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오늘 다 깎게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떠 있어요. 생명의 길이라는 우남. 그러니까 쟤들이 100년 전쟁 1편을 만들어서 우남을 씹었잖아요. 그게 2012년인가? 2011년 말인가. 그래서 제가 생명의 길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남을 다시 조명을 했다. 그걸 반박하면서 거기에 불교 정화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세대 중에 이제 기독교 사상, 기독교 국가 건설론으로서 우남을 쭉 얘기해온 손모 씨, 유모 씨, 그 석학들이 저를 아는 또 석학 이모 씨를 통해서 너 그 필름에서 그거 빼라. 불교 정화 빼라. 아니 그걸 빼면 우남의 정치적 자살을 설명을 못하는데 위대한 파퓰리스트로서의. 근데 그때 보고 전 그 이후로요. 이른바 이쪽 동네 우파에서 내놓으라 한다는 석학이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것들은 정직한 학자가 아니다. 상당수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손모 씨, 유모 씨 지금 나이 80대죠? 넘었죠? 이거 방송 들으시고 인생 반성하시라고. 당신들은 평생 이승만 팔아먹은 거지 그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들여다본 게 아니야. 자, 박정희는 달라요. 박정희 위대한 파퓰리스트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잘 살아보자. 자조,
스스로 돕는 거, 자기 자신을 돕는 거, 그걸 자조라 그러죠. 그다음에 근면, 땀 흘리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다. 세계 시장에서 뼈 빠지게 노력하면 세계 시장에서 수출로 번영할 수 있다. 그런 경제학 모델이 없어요. 그런 경제성장 모델이 없을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론은 그때는요. 전부 수입 대체예요. 수출공업화가 아니라. 수입 물건을 대체하는 경공업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나라가 근대화된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부터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 우선, 경공업 우선이에요. 단계적 성장론. 경제학자는 로스토우, ROWSTOW. 로스토우의 단계적 성장론밖에 없을 때예요. 그런데 박정희 이 양반은 퍽 튀어는 비약적 성장론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세상에 다 세계 시장으로 엮여갖고 점점 세계화돼 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인구 꼴랑 3천만 4천만짜리가 문 닫아 걸고 수입 대체만 하고 농업 그 농지 면적이라는 건 택도 없이 없는 산지가 대부분인 나라에서 농업으로 해서 그게 승부가 나겠냐. 한번 목숨 걸고 수출 주도 경제로 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 무지하게 위험한 파퓰리스트적 꿈입니다. 그래서 성공시켰다고부터 말할 수 있고 본인이 대통령일 때는 그게 아직 빛을 못 봤어요. 하루하루가 백척간두야. 안보는 미국이 월남에서 손 떼면서 그 준비하면서 중공을 끌어들여서 중국으로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땅콩 장사라는 인간은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민주주의에서 박정희 어플하고 연설을 하고 카터가 그랬어요. 77년인가 79년에 대한민국 방문했을 때 국회 연설에서 정부 타도를 선동을 했다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문재인 정부 타도 선동하면 되겠어요? 일단 국빈 예방으로서의 예우가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 타도를 하려면 저기 워싱턴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지. 카터라는 이 정신 나간 땅콩 농장주는요.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방문해 놓고 국회에 가서 박 대통령 타도하라고 떠든 인간이에요. 이거. 황당한 인간이라니까요. 말만 하면 인권, 국회 연설 때 말만 입만 떨어지면 인권과 민주주의. 그게 뭐예요? 유신 타도하라는 소리지. 자, 이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오일 쇼크는 때려오죠. 그래서 박 대통령 생전에는 이 경제 모델이 성공할지 안 할지가 백척간두의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거든. 근데 그걸 전두환이 딱 잡아가지고 박 대통령 돌아가신 해에 만들어 놓은 79년도 1월 달에 만들어 온 시장 중심주의로 시장 논리를 굉장히 그걸로 경제를 운영하는 관치금융도 없애고 그다음에 외환 배급도 없애고 그전에는 금융과 외환 배급이 다 정부에서 결정됐어요. 그걸 시장에서 결정되게 바꿔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문재인이 다 깨고 있는 거. 세입 세출을 무조건 맞춰라. 그걸 제로베이스라고 불렀어요. 당시엔. 제로베이스 세입 세출. 적자를 하면 관치금융하고 투자하려면 정부가 돈 찍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걸 하게 되면 인플레가 난다. 세입 세출 무조건 맞춰라. 전두환 때 김재익, 강경식 이런 사람 내세워가지고 그런 사람 딱 끼고서 전두환이 허리띠 딱 졸라매고 81년, 82년, 84년 그렇게 가니까 85년도에 경제가 퍽 날아올랐죠. 선진국 체질로 갔죠. 아, 저 전두환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이란 말 참 안 나와요. 그 반골 기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때 제가 전두환 때 고문실 잡혀간 게 3번, 4번 되니까 일단 이제 몸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거나 뭐 그 고생한 그 기억이 몸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반골이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기 뭐야 그 장인 뭐 이복동인가 김복동이 그다음 마누라 쪽 그 이순자 형 동생 전계환 정경환 여기 문제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치고 나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자기의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빛나는 마지막 한 수를 딱 그걸 머리에 딱 이게 그 간직을 하고 그 길로 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궤도 진입시킨 어마무시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그 저기 그 재판장에 불려서 저렇게 굴리면 그 쌍스러운 나라예요. 그거. 지금 재판장에 불려서 뭐 명예훼손인가 뭔가를 굴리고 있잖아요. 저 안 되는 거예요. 저 예우가 아닌 거예요. 저거. 그거 모든 공과 다 떨어도 그 공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런데 여기도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아. 그렇게 쫙 파퓰리스트적 구호로 해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수출 입국이다, 수출 입국이다. 그렇게 해서 몰고 나갔다고요. 조국 근대화, 조국 근대화. 그 성공이라기보다도 아무튼 당대는 성공인지 그게 그 실패로 가는지 성공으로 가는지 완전한 결론이 안 났을 때예요. 당대에는. 왜냐면 79년이 되면 막 오일 쇼크 2번 쳐맞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창원의 그 저기 기계공단 이건 막 그냥 개점 휴업 상태 되고 경제가 막 무너지는 그 소리가 나고 그럴 때 79년에. 그러니까 당대에는 저 양반이 돌아가신 당대에는 야 저거 망하지 하는 게 상당수 사람들 특히 지식인 중심으로 그 의심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전두환이 딱 찾고 가서 끝까지 딱 몰아붙여서 벽을 깨고 나니까 아 역시 박정희였구나 이렇게 된 거라고요.